이 챗GPT나 생성 AI라는 기술이 변덕이나 유행으로 끝나는 일이 아닐 것이다.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챗GPT나 생성 AI를 잘못 쓰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심하면 핵전쟁 같은 그런 위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AI 기술, AI 서비스, AI 정책을 관장하는 상설 기구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무실은 영등포 구청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은 목동에 있습니다. 아침에 차가 그렇게 밀리지 않을 때는 한 15분 걸리면 사무실에 도착하고, 교통이 혼잡할 때는 한 25분이면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일단 제가 차를 사무실에 주차를 하고 나서 업무에 필요해서 차를 다시 쓰는 일은 일주일이면 한 번,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대충 한번 따져봤더니 제가 이 차를 소유하는 전체 시간 중에 한 60% 정도는 제 차가 주차장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아마 차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제 생각 같으면 그냥 제가 차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차를 딱 보내줘서 그때만 쓰고 소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6년인가부터 전 세계의 자동차 수가 10억 대를 넘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처럼 꼭 필요할 때만 차를 보내주는 그런 세상이 혹시 오지 않을까요? AI가 그런 세상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제 자신의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시시콜콜한 모든 데이터가 AI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AI가 모든 교통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생기면은 그러면 전 세계에 10억 대 이상이 넘는 자동차가 5천만 대면은 충분히 인간의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그 많은 주차장이 필요 없게 되겠죠. 그 기다란 도로가 다 필요 없게 되겠죠. 우리가 아는 교통 혼잡도 끝납니다. 자동차 사고도 거의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AI가 해낼 수 있는 일의 아주 작은 한 예입니다. 여러분,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터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것들이 같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이끌어 나가지는 그런 종교의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의 메커니즘이라든가 경제가 발전하고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그런 것,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문화예술의 영역까지 바로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정부 기구나 혹은 특별한 조직 혹은 대기업들 이런 데서 원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내리는 결정들이 모이고 쌓여서 그런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런 변화를 그리고 그런 변화가 가져다 줄 의미를 공부해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컴퓨터나 AI 관련 기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챗 GPT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의 숨가쁜 그런 발전이 정치와 경제 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것을 챗 GPT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챗 GPT와 생성 AI가 떠들썩하게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이 이제 한 1년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 초부터 시작됐으니까 한 7개월 되겠죠. 그러나 이 AI의 역사는 사실 한 70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죠. 지금 우리 앞에 갑자기 드러난 이런 생성 AI라는 AI 모델의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신 바가 많을 것이고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개된 지 불과 몇 달이 안 돼서 챗 GPT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도 나오고 또 챗 GPT의 근간 기반이 되었던 GPT-3 혹은 3.5 이런 기술들이 GPT-4로 다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굉장히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챗 GPT에서 한 단계 더 성능이 올라간 오토 GPT라는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오토 GPT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수의 AI 개체가 자기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자면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이용자가 제시하는 문제들을 최적 최상의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다시 말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만 설정해주면 그 다음에 일일이 명령어를 계속해서 입력하지 않더라도 학습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플러그인이라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나 생성 AI 기능이 이미 기존에 있는 다른 기술 혹은 다른 서비스와 결합을 해서 발전하는 그래서 AI 생태계를 급속히 확산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장착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지금 온라인 서비스 시장을 열심히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앱이 퍼졌을 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어떤 물건들이 없어졌습니까? 저는 음악대학을 지원했을 정도로 고전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젊었을 때부터 수만 장의 LP와 CD들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원할 때 어떤 음악이든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 때문에. 그 외에도 많죠. 휴대용 카메라 없어졌고 사전도 이제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지도도 필요 없고요. 여자들이 거울조차도 안 가져가도 됩니다.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모바일 시대를 아이폰이 주도했다면 포스트 모바일 시대, 모바일 이후의 시대에는 챗 GPT가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소위입니다. 챗 GPT에 들어가면은 다른 앱은 필요 없고 모든 서비스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챗 GPT의 승부처는 결국 B2B 시장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결국은 기업들의 생산성 혹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 챗 GPT란 거 신통하고 정말 신기하고 좋은데 메타버스 나와서 잠깐 떠들 때처럼 바짝 열풍이 불었다가 금방 시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대답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성의 문제다. 이 챗 GPT나 생성 AI라는 기술이 우리의 생산성, 기업에서 혹은 국가 전체에서 중요시하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느냐, 못 높여주느냐. 만약에 그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기간에 변덕이나 유행으로 끝나는 일이 아닐 것이다.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메타버스가 뭐 끝났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메타버스 분야에도 계속해서 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챗GPT나 생성 AI가 얼마나 훌륭한 기능을 가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들이 앞으로 얼마나 놀랍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지,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챗GPT는 맞춤형 앱 장터까지 만들어서 종합 앱으로서의 변신까지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핑이라든지 뭐 식당 예약, 여행 예약 이런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부터 금융, 학술,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기능을 AI와 접목해서 IT 서비스의 패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앞서 우리 이상면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좋은 그 AI 기술에 그와 못지않게 엄청나게 위험한 역기능도 같이 담겨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볼까 합니다. 이 이미지를 잠깐 한번 보시죠. 중간에 있는 이미지가 SF 소설에 나오는 쇼고스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문어 형상인데 촉수마다 전부 이렇게 눈이 달려 있죠. 굉장히 흉측스러운 놈입니다. 이 이미지를 왼쪽에 있는 간략하게 만든 그 이미지가 마치 밈처럼 AI 업계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쇼워스처럼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괴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니까 GPT-3 플러스 RLHF라고 되어 있습니다. GPT-3는 물론 챗 GPT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이고요. RLHF가 더해졌더니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 얼굴 쪽에 살짝이 웃는 모습이 하나 붙어 있죠. 그러니까 RLHF 덕택에 챗GPT의 위험성 혹은 위협이 약간 수그러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RL은 강화학습입니다. 그러니까 AI 모델이 스스로 학습할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더 최적화되도록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강화학습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강화학습. 그래서 이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뒤에 HF는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계속 AI 모델에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위험성을 약간씩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이라든가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 한국에도 왔었죠. 이런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 생성 AI는 정말 위험하다. 정말 좋고 훌륭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하고 경고하는 데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정도가 아니라 실존적인 위험이다. existential risk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챗GPT나 생성 AI를 잘못 쓰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심하면은 핵전쟁 같은 그런 위험에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AI가 완전히 만개하기 이전부터 각국 정부가 다 모여서 그것을 규제하고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 하단에 그 CAIS라는 말이 나오죠. Center for AI Safety입니다. AI의 안전을 위한 센터죠. 줄여서 CASE라고 부르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CASE는 인간이 AI를 적절히 활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굳건히 믿는 그런 기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어떤 규제나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리고 다니는 그런 조직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언론에서 이 케이스라는 말을 조금 더 자주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챗 GPT나 생성 AI에 어떤 종류의 역기능이 있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째, 이 hallucination이라고 적은 것은 기본적으로 엉터리 대답, AI가 사용자에게 엉터리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챗 GPT가 1750억 개의 뭐라고 그럽니까? parameter라고 그러죠. parameter, 매개 변수를 사전에 학습해서 움직이는 그런 챗봇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 즉 투입되어 있는 데이터가 정말 다 깨끗하고 진실이고 확실하고 옳은 거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그 1750억 개의 그런 매개 변수가 다 옳고 진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서비스의 기반이 GPT-4로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100%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애꿎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편견, 그런 것이나 아니면 오남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심지어는 범죄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너무나 기능이 좋다 보니까 신출 규모란 범죄에 사용되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아시잖아요. 좋은 기술이 나오면은 꼭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바로바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특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신문이나 지상에서 미국 펜타곤 국방부가 폭격당했다, 이러고 아주 사진이 탁 걸려 있습니다. 폭격당해서 그런 모습들이.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프랑스의 축구 선수 음바페가 인터뷰를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갈 이강인 선수를 일본 기자들이 좀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음바페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뭐 성을 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 가짜 뉴스가 퍼진 것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1,100만 명이나 낚였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는 생성 AI의 역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걸려 있죠. 생성 AI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투입된 데이터들, 인풋들, 이거 전부
지적재산권에 해당할 수 있죠. 아마 상당한 부분이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누구 멋대로 이걸 투입해서 훈련을 시켰습니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그림들을, 이미지들을 학습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들 누구 겁니까? 만든 사람 허락 받았습니까? 그런 문제. 또 생성 AI가 만들어낸 아웃풋, 결과물. 이거는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면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이런 문제들. 실제로 인풋에 대해서는 세계 여기저기서 많은 그 소송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이걸 관리해 줄 법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독과점의 문제인데요. 이 독과점은 사실 AI 기술, 근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자본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70년의 역사를 지녔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본과 시간이 투입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해낸 기업들이 쉽사리 독점권을 내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AI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이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조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챗 GPT를 구동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초기에 이용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매일 활성 이용자만 수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만 해도, 구동시키는 운영비만 해도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되게다 보면 그 하드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라고 하는 부품이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챗 GPT에 절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왜냐하면 AI 구동에 필요한 그런 엔비디아의 GPU가 예전 모델 같으면은 한 개에 3, 4천만 원, 새로 나온 모델 같으면 한 개에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정도의 가격에 팔립니다. 그런 엄청나게 비싼 GPU가 하나의 모델을 움직이는데 30개씩, 50개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AI 반도체를 경량화시켜서 비용을 낮추는 게 아주 막중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각국들이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성전자도 노력을 하고 있고 KT 같은 통신사도 AI 전용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약간 이제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AI를 구동하는 것도 우리가 가상화폐 채굴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열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식히기 위해서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라든가 동남아 지역 같이 물이 이렇게 귀한 데에는 이것도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역기능입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를 들어가 보면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챗 GPT는 뭔가를 인식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내놓는 게 아닙니다. 챗 GPT나 생성 AI는 그냥 단순히 이런 단어 혹은 단어의 단어의 뭉치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와 단어 뭉치들은 어떤 것들이 제일 나올 확률이 높은가? 이걸 순식간에 따져서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거죠. 테드 창이라는 소설가를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SF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공지능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능은 무슨 지능이냐? 이거는 응용 통계학이다. 데이터의 문제고 수치의 문제다. 확률의 문제이고. 그래서 응용 통계학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다, 뭐 데이터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보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거랑 달리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이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밑에 부분은요, 뭐 AI가 지금 완전히 고도로 발전된 그런 단계까지 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이미 AI가 만들어내는 생성물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임이나 웹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아니 우리가 돈을 내고 사람이 만든 그런 그 콘텐츠를 보고 싶은데 기계가 만든 그림을 우리가 봐야 돼? 이제 그런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니다. 이거 기본만 AI를 사용해서 만든 다음에 인간이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대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요. 자, 이때까지 제가 생성 AI 역기능을 설명했는데, 이쯤 되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역기능은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대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해서 아마 나중에 우리 최재용 원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AI 물결, AI 혁명,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일단은 배워야겠죠. 알아야겠죠. 내가 뭐 AI를 만드는 기술은 없을지라도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써먹느냐 하는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문해력입니다.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야 된다. 모든 국민이, 개개인이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이 챗GPT다, 뭐 생성 AI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는 인류의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까지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분해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AI 기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AI는 뭐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창작까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시도 짓고 작게는 광고 카피도 만들고 뭐 게임의 스토리보드도 만들고 합니다. 시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물론 그림도 그려주고요. 동영상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의 창의성을 위협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AI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작까지입니다.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도 그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의 창의성과는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AI 기술들을 다 익히고 이 디지털 문해력을 키운다면은 앞으로 AI가 더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상에서라도 여러분의 창의성이 혹은 비판적 사고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가 됐건 AI에 의한 업무의 대체, 직능의 대체,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둬야 하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기술들은 예전의 기술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인간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인간과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편리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나 국가의 차원에서는 어떤 대위를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6년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 생겨서 미국 과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해입니다. 1956년 저희 대한민국은 민족 상전의 전쟁을 막 끝내고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꿈꾸고 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그래서 근원적인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기업 혹은 정부가 그들과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돈도 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근원 기술만 있다 해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그 근원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서비스에 집중해서 어떤 서비스를 전 세계를 향해서 출시할 수 있을까? 여기를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조금 전에 넘어갔습니다만 이 AI가 여러 가지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역기능에 대해서 얼마만큼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것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같이 그 길을 찾지 않으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환경, 그리고 생태계를 조성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개개인의 그런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개인을 교육하고 또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느냐, 이것도 정부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차대한 AI 기술, AI 서비스, 그리고 AI 정책을 관장하는 어떤 하나의 상설 기구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이든 윤석열 정부이든 뭐 AI 분야에 인재 20만 명 양성 등등등등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AI 기술의 발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상설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상설 기구는
물론 AI 전문 과학자들을 위시해서 교육의 전문인 사람들, 그리고 인문학자들, 또 산업 전선에서 뛰는 비즈니스 리더들, 이런 사람들과 동시에 정책 입안자들, 이렇게 많은 다양한 부분에 역사학자들도 필요할지 모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상설 기구를 만들고, 이것이 영속적으로 어떤 그 틀을 잡아서 끝까지 이 AI 기술에 대해서는 일관된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AI 기술처럼 아주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신기술,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은 딱 눈앞에 닥쳤어야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보통 생각합니다.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AI 기술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그것에 기반을 두고 개인 차원에서 혹은 사회나 국가의 차원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한마디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21세기는 인류의 최고 황금기가 될 수도 있고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이 AI에 대해서 관심도 계속 가져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기대 베가북스 대표님의 첫 번째 발제셨습니다.